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중국에서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시위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되 방역 조치는 조금씩 풀어주는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면서 지난 주말 시위는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일 치러지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추도식을 계기로 백지 시위가 되살아날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중국의 백지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웨이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엔 시위가 좀 잠잠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상하이와 베이징을 비롯한 곳곳에서 백지 시위가 좀 거세게 일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중국 당국이 시위 장소를 그 이후에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8일부터 중국 당국이 시위가 벌어졌던 장소에 거리 조명을 다 꺼버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시에 신분증 검사를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검사를 했습니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외국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깔았나, 아니면 가상 사설망을 깔아서 지금 회피를 하고 우회도로로 이제 들어가질 않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80년대까지 부시 검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도심 거리마다 경찰을 대거 투입해서 사람보다 경찰이 더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 소식을 접할 수 없게 당연히 인터넷 여론도 다 차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위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그 방역 책임자인 순춘란 부총리가 오미크론 변이의 병원성은 약하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속속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시위의 명분을 좀 약하게 만들어서 지난 주말에는 강력한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가 시위가 거세질까 봐 좀 뭐라고 할까요? 우려를 하긴 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 정책이 단기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강원 양면 정책을 써야 민심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방역 기조가 바뀐 게, 시위가 가장 심했던 게 지난달 27일, 26일부터 27일, 28일까지였는데 지난달 30일에 처음으로 이제 방역 완화 조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상하이, 항저우를 비롯한 최소 10개 도시 이상에서 방역 조치를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시에서는 이번 주부터 공원 같은 야외 시설에 갈 때 PCR 검사 규정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저우시도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할 예정이고요. 베이징도 지금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워낙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검사서를 제출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고요. 8일부터는 이제 병원들이 핵상검사 음성 증명서가 없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의 코로나19 봉쇄 기준도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고층 건물일 때 확진자가 한 사람만 나와도 단지 전체를 봉쇄를 시켰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동으로 약간 축소가 됐었는데,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일부 층만 봉쇄하는 것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다 무조건 격리시설로 보냈었는데,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징만 그런 게 아니라 선전, 충칭, 스촨, 텐진, 우한에서도 이제 비슷한 조치가 다 들어갔고요.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속속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강력한 제로 코로나를 계속 고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위가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니까 갑자기 방침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통제되니까 이 정도까지 시위가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이제 반정부 구호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민심 완화 정책을 좀 내놓은 거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좀 얘기를 바꿨는데 1일에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안에서 우세종이 오미크론 변인데 이게 델타 변이보다는 덜 치명적이다.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건 아닐 것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이제 방역 조치 출구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 가해졌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명백한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일선 방역 현장에서는 좀 혼란을 겪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완화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주말에 그렇게 나오면서 각 성, 시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방역 완화 지침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시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할 때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증명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타보면 또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거단지 안으로 들어왔던 핵상검사 샘플 채취 시설들이 이제 철수를 해버렸어요. 이제 왜냐하면 검사하지 않으니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줄여버린 거죠. 당국에서는. 그랬는데 좀 식당을 가도 요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곳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핵상검사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들은. 근데 여전히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추운 날씨 줄을 길게 서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저우도 이일에 코로나19 위험 지역 주민만 정기 검사를 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또 불안감이 또 커지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했다가 그럼 갑자기 풀면 모두가 다 걸리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불안감이 또 이제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방역 마스크, 한방 독감 치료제, 가정용 산소호흡기를 사재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계속 봉쇄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동도 못하게 하고 꽉 묶어두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할 때가 좀 비슷한 완전히 봉쇄한 건 아니지만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확 풀어주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감염자가 늘면 감당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디언즈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영국에서 우세종이었을 때는 한 영국인의 95% 정도는 백신 접종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많이 감염이 됐었으니까요. 감염을 통해서 항체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질 않았으니까요. 예방 접종률도 낮거든요. 감염을 통한 항체 형성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영국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 20만 명을 이제 넘었을 때 정점을 찍었는데 중국은 철저한 봉쇄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그 20만 명을 영국이 넘겼을 때도 200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을 이제 80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백신 1차 접종률이 65% 정도고요. 3차 접종률은 4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지금 완화하면 치명적인 오미크론 감염 물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다음 달 말까지요. 이 8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90%까지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기저질환자 같은 취약계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자국 코로나19 백신 접종만 고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개발한 백신이 시노백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이름이. 근데 이게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든 mRNA 백신과 다른 방식입니다. 불활성 백신이거든요. 이 백신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중국 당국이 이제 와서라도 외국산 백신을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자립 방역을 내세웠잖아요. 자국산 백신 개발에 전념을 했고 1년여 만에 개발도 성공했고 그리고 자국민들에게는 이 중국산 백신을 주로 접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신 외교로 이게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많이 백신을 나눠줬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내에서도 그 저우자퉁 중국 광시 장족 좌치구 질병통제센터장이 있는데 방역 조치를 홍콩처럼 즉각 풀어버리면 사망자가 일시에 2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이게 중국 안에서인데 중국 안에서도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WHO도 중국이 수입 백신을 활용해서 방역 완화 조치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 아마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어제 중국 본토의 신규 감염자가 2만 9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날보다는 1,700여 명이 줄어든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 말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건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면 그러면 점진적으로 풀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봉쇄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잖아요. 이제부터 진짜 중국이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방역 정책은 그렇지만 네. 민심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백지 시위가 시작된 그 발단이 네. 신장 위구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우르무치라는 네. 곳에서 이제 고층 아파트가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그 결과 10명이 사망을 했고요. 9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베이징, 상하이, 칭화대 같은 명문대를 비롯한 각 대학에서 굉장히 이제 시위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 화재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명분으로 시위가 지금 처음에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봉쇄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방차가 들어오는 진입로에 차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100일 넘게 봉쇄가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쇄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들이 많았던 건 맞거든요.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이 늦어진 건 정말 맞기 때문에 봉쇄가 영향을 끼친 거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초기에 우한이 먼저 봉쇄가 됐었죠. 그게 크게 화제가 됐는데 우한이 76일간 봉쇄가 됐고요. 예. 상하이가 굉장히 크게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켰는데 2개월간 봉쇄가 됐거든요.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이 8월부터 지금까지 108일간 봉쇄가 됐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장이 이렇게 오래 묶여 있었나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됐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중국 당국도 공식적으로 봉쇄를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장 주민들이 2,5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봉쇄가 되면서 일상생활이 다 중단되고 식량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격리시설이 이제 이쪽 지역이 좀 열악한데 예. 여기 확진자랑 밀접 접촉자들을 다 모아놓다 보니까 확진자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당국이 이 사실을 은폐하다가 10월 들어서야 이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외부로 나가는 교통편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장 인권에 굉장히 국제사회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비판 많았죠. 네. 그랬는데 이 봉쇄 정치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놀라우리만큼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장에서 얘기를 못하다가 고층 건물 화재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곳의 주민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먼저 여기서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그 주 주말에 중국 전역에서 백지 시위가 일어나게 된 거였습니다. 참 우주정거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네. 바이러스 백신 방역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사실 신장 위구르의 이런 상황들이 네. 알려지지 않은 것도 보도나 언론 통제, 네. SNS나 이런 데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백지 시위도 사실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구호를 적을 수가 없으니까 네. 백지를 들고 나올 수밖에 그냥 없었던 나온 상황이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언의 항의처럼 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네. 당국의 검열을 피해가는 갖가지 방법들이 동원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검열 대상에 옳은 단어를 쓰면 안 되니까요. 네. 발음은 비슷한데 뜻은 전혀 다른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바나나 껍질 새우 익기 이걸 이제 함께 쓰는 건데요. 바나나 껍질이 중국어로 샹자오피입니다. 근데 네. 이니셜을 하면 시진핑 주석하고 같은 거예요. XJP 네. 이렇게 같아요. 새우 익기는 중국어로 샤타이인데 이게 하야라는 뜻의 샤타이와 또 발음이 같은 거죠. 그래서 네. 중국어로 그냥 바나나 껍질 새우 익기 이렇게 써서 나오면 시진핑 하야 이렇게 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검열은 걸리질 않습니다. 바나나 껍질 얘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풀과 흙으로 덮인 길이를 걷는 말. 아니면 여기를 걷는 알파카의 사진이 SNS에 많이 올라왔는데 풀하고 흙하고 말을 중국어로 연달아 발음하면 욕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검열관들에게 이제 이걸 검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컨텐츠를. 그 사람들을 이제 향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가 베이징 칭화대학인데 이 학생들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는 프리드만 방정식이라는 걸 적고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 주인공 프리드만의 발음이 봉쇄당하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프리맨하고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프리드만인데 이제 프리드어맨 이렇게 하면 그 자유적 인간 이렇게 지금 중국어로는 되니까 발음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빨간색 배경에 느낌표 하나를 찍어서 나온 시위대
때도 있었는데 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서 사용하는 기호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봉쇄 금지를 외치지 말라라고 경찰이 시위대에게 요청을 하니까 시위대가 더 많이 봉쇄해 주세요. 코로나 테스트 많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외친 건데 반어법이죠, 사실. 그러니까 네. 저도 그거 그렇죠. 들었어요. 네. 좋아. 네,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하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우야우해서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반어법으로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리꾼이나 네. 우리나라도 역시 기발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참 막기 어렵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관중석에 사람들 마스크 안 쓴 거. 네. CCTV는 관중석 안 비치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처음엔 비쳤던 거죠. 네. 이 생각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 관중들이 심지어 굉장히 빽빽하게 그냥 옆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네. 만원 사례를 이루고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서 마음껏 함성을 지르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만 다른 행성에 사는 건가라는 불만이 그래서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니까 중국 관영 CCTV가 월드컵 중계에서 지금 30초 지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동안 관중석에서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면 재빨리 바꾸는 거죠. 그래서 중국 안에서 화면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관중석이 나오면 이게 감독이나 선수단 모습 아니면 그라운드를 비추는 모습으로 이제 다른 장면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1989년에 미국 슈퍼볼 대회에서 천안문 이미지가 비춰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스포츠 생중계에서 30초 지연 방송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월드컵 중계가 당장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지연을 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30초니까 굉장히 시간이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장면을 통제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관중석 장면은 다른 카메라의 앵글로 대체돼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사실 좀 이렇게 경제력이 많이 성장하면서 2030 세대는 과거의 어떤 중국 모습을 기억하기보다는 애국지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특히 이제 외국하고 막 네티즌끼리 싸울 때 2030 세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었잖아요. 소분홍주의라고 하고요.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몽을 외치는 시진핑 주석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백지 시위도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심지어 봐야 돼요? 반정부 구호까지 외치고요. 이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업률이 높다는 점이 있어요. 경기 침체 때문에 경제적 불만이 누적된다라는 걸 짚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차적인 시위 촉발 원인은 코로나19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였잖아요. 근데 이 정책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경제적인 불안감이 합해져서 이렇게 폭발성이 이번에 강해졌다는 건데 상하이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실제로 외쳤던 구호가 3년간 일자리가 없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식 실업률은 5.5%예요. 그런데 9월 기준으로 청년들의 실업률만 따로 떼놓고 보면 전체적인 평균보다 3배나 높은 17.9%입니다. 구직 활동자 6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교육업체가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대졸 취업자들을 많이 흡수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사교육 제한을 했죠. 그래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IT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옥죄잖아요.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둔화되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기에다가 도시가 잇따라 다 봉쇄가 계속해서 되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서비스직 고용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이 테난먼 시위 때도 학생들이 주축이었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나중에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시위 원인 중에 하나는 그해 물가가 18%로 치솟았다는 점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Z세대가 사회로 막 진출하기 시작한 게 2010년대였는데 여기서부터 취업이 안 되니까 어려워진 점이 시위에 지금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쩌민 전 주석 추도식 계기로 다시 시위가 불붙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추도식이 이제 치러지는데 중국 현대사에서는 테난먼 시위도 그렇고 세상을 떠난 지도자의 추모가 대규모 저항 운동으로 이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장 전 주석 시대가 개혁 개방을 추구했던 시대고 G2로 올라선 시대였기 때문에 그나마 자유로웠다라면서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다. 근데 그 추모를 한다고 나가면 막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되잖아요. 중국 당국도. 그러니까 지금 중국 당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일부러 대대적으로 장 전 주석 추모 분위기를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거의 덩샤오핑 급으로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 시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제를 엄격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언론을 막는 건 네.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힘들죠. 그런 생각을 하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뇌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